가파르든 완만하든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3년에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금액은 2022년에 비해 적지 않게 감소한 140억 달러입니다. 목표 수출액인 200억 달러에는 미치지 못한 것인데요. 이는 폴란드 총선 결과에 따른 여파와 2차 계약 지연, 수출 시장의 다변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감소 등의 이유로 설명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수출 대상국이 4개국에서 12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수출 무기 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양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무기 수출 시장이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나타내며 이러한 변화는 전년 대비 폴란드의 수출 비중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섭도록 치솟는 상승 그래프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오히려 안정화에 다양화라는 장점을 더해 봄 궤도에 오른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과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 성능과 가격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시작부터 수출을 기다리는 한국 무기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근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 대상국과 무기 체계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주로 UAE, 이집트, 필리핀, 폴란드 등 4개국에 수출했으나 202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12개국으로 수출 대상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다변화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국가들의 요구와 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기술 혁신과 제품 개선을 촉진합니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한국 무기는 다른 나라들은 범접하지 못할 많은 장점을 키워왔습니다. 우선 한국 무기는 높은 기술력과 혁신적인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국제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무기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높은데요. 이는 국내에서 철저한 검증과 시험을 거쳐 개발되기 때문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수출이 기대되는 한국 무기들이 있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FA50 천무 등 브랜드화된 무기들 외에도 다양한 무기들이 수출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아예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등 국가별 국방조달 계획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수출 품목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타자는 천궁2입니다. 천궁2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중고도 지대공 요격 체계로 탄도탄 및 항공기 공격에 동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LIG넥스1,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하여 개발한 이 시스템은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2조 6천억 원 규모로 수출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천궁2 도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도 천궁2의 수출이 기대됩니다. LIG넥스1은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궁2의 수출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코리안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의 구매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도 방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천궁2를 주요 품목으로 전시한 바 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방공 역량 강화를 위해 천궁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궁 개발 이전 한국의 방공체계는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크게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미사일, 스파르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호크 미사일은 호밍올 더 웨이 킬러의 약자로 반드시 추적해 격추시키는 유도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사용된 이 미사일은 반능동 유도 방식을 채택하여 레이더와 표적을 일치시켜 격추합니다. 유효 고도는 18km, 적기 포착거리는 30에서 40km, 격추 가능 거리는 20에서 25km에 달하며 마하 2.8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자동화 사격 통제 장비를 갖추고 있어 기동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작전에 전략적으로 활용됩니다. 나이키 미사일은 중고고도 미사일로 1950년대에 미국 레이시온사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나이키 에이젝스를 개량한 나이키 허큘리스를 운용했습니다. 나이키 미사일은 지대지 또는 지대공 미사일로 사용되며 지대공의 경우 사거리가 최대 155km에 달합니다. 최대 상승고도는 47,000m, 최고 속력은 마하 3.65입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면 사격 통제 레이더에서 표적의 위치를 감지하고
그 데이터를 비행 중인 미사일로 전송해 방향을 계속 유도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는 나이키 제우스의 개량형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및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스파르타는 최대 사정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며 1에서 2메가톤의 열핵 무기를 탄두로 사용하며 대기권 밖에서 X성과 중성자의 효과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모든 무기 체계가 그러하듯 해외에서 도입한 무기들은 가격과 운용 효율성 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산 무기의 개발이 중요한 것인데요. 1980년대부터 대한민국은 자체적으로 방공유도 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첫 출발점은 단거리 지대공유도 무기인 천마와 휴대용 지대공유도 무기인 신궁의 개발이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마와 신궁 개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00년부터 중거리 지대공유도 무기 천궁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천궁은 하늘이 내린 무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요격 고도가 40에서 150km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보다는 낮지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중요한 수단으로 한국형 사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순수한 국내 기술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로 우리 기술진이 11년의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무기 체계입니다. 기존에 한국이 도입해서 운용하던 호크 미사일과 비교해 높은 대전자전 능력, 빠른 미사일 속도, 정확한 명중률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나의 레이더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준비 시간이 짧고 적은 인원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덕에 나이키와 호크 미사일을 퇴역시킬 수 있었는데요. 천궁에 발사되는 모든 방향으로 발사가 가능하도록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발사된 미사일은 레이더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요격 지점을 향해 관성항법으로 날아갑니다. 미사일은 비행 중 공기 마찰로 인해 표면이 급속히 가열되며 적기에 근접하면 탐색기가 작동하여 적기를 포착하고 추적합니다. 천궁에는 탄도 무게를 줄이면서도 위력은 높인 지향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40km로 주로 15km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 다른 미사일 신궁은 유럽을 정조준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의 휴대용 지대공 유도 무기인 신궁 54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루마니아 정부는 수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루마니아 국방부에서 LIG넥스1과 9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궁은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와 소형 헬기를 격추하는 데 적합한 무기 체계로 주로 야전군 부대와 군사시설의 대공방어 임무에 사용됩니다. 최대 사거리는 7km에 달하며 무게는 15kg으로 휴대가 용이합니다. 신궁은 발사대 피하식별기, 주야간 조준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인 1조로 운용됩니다. 또한 신궁에는 직접 요격 능력뿐만 아니라 근접 신관이 장착되어 있어 목표물이 반경 1.5m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폭발하여 파편으로 목표물을 격추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와 LIG넥스1 간의 신궁 수출 계약식에는 우리 방위사업청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현지에서 루마니아 경제차관 및 병기총국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국산 K9 자주포의 수출 사업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루마니아가 신궁 미사일 시스템을 수입하려는 이유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국방 예산 확대 및 군 현대화 추진과 관련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는 전쟁 이후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현행 2%에서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주요 무기 체계 획득 규모를 399억 달러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방 예산의 증가와 함께 군 현대화를 위해 천궁과 같은 고성능 방어 시스템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총, 기관총, 소총 등 총기류를 목적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는 개념처럼 방공작전 역시 거리별, 고도별 중첩방어 개념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대공방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어 자산을 가동해 적 비행체를 원거리에서 요격하여 사전에 적의 도발을 격파하는 것입니다. 네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장거리 지상대공 유도무기가 적기를 감지하고 추적하여 우리 지역으로 침입하기 전 가장 먼 거리에서 파괴하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지상대공 유도무기의 방어 영역을 통과한 적군의 공격무기들은 주요 군사시설 부대 및 국가 자산을 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대공방어는 중거리 지상대공 유도무기, 단거리 지상대공 유도무기 및 휴대용 지상대공 유도무기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군의 모든 방공부대는
처음 발사로 반드시 격추시켜야 한다는 신념의 초탄 필출을 신념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런 신념은 국산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졌습니다. 먼저 백곰을 거쳐 해룡, 현무, 천마에 이어 개발된 것이 바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신궁입니다. 루마니아를 시작으로 수출 포문을 연 신궁은 앞으로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공대지 미사일 청검도 이집트 수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검은 이집트의 대전차 미사일 사업의 1차 기술 평가를 국내 최초로 통과했으며 현재 2차 성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1차 기술 평가가 완료된 이후 올해 상반기 중으로 2차 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검 미사일은 높은 성능을 가진 공대지 미사일로 LAH 한 대당 좌우각 2발 등 총 4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청검 미사일의 무게는 35kg이며 사거리는 약 8km입니다. 많은 분들이 헬파이어 미사일을 알고 계실 텐데요. 청검은 그 헬파이어 미사일보다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기입니다. 헬파이어2는 뛰어난 관통력과 신뢰성으로 잘 알려진 미사일이지만 청검은 헬파이어2와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특정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청검은 LAH뿐만 아니라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에도 탑재될 예정이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대지 유도탄으로의 개조를 통해 전차 및 장갑차 등 지상 플랫폼에 장착하는 모델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한국 무기의 수출 유망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 군의 신무기 도입과 수출 성과를 더욱 증대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검토 중입니다. 무기 시스템 조달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무기 체계 개발 및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무기 체계에 대해 보다 신속한 개발과 배치를 가능하게 하며 해외 무기 수출에서도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가 또 대한민국을 상대로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자신들의 텃밭이었던 중동 방산 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적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사만 콕 집어 존경하는 대사님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러 관계의 회복은 대한민국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모습만 봤을 때는 러시아가 대한민국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숙이고 들어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러시아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며 뒤로는 대한민국의 방산시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2023년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33년 수교 역사상 가장 경직된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후 양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기 시작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와 북한의 밀월 관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경색 국면이 하루가 다르게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 상황의 책임 소재를 대한민국에 따져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그동안 대한민국에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걸 배신해서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뭐 100번 양보해서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대한민국의 대러시아 수출 총액은 전체 수출 상대국 중 12위에 달했습니다. 11위가 호주, 13위가 멕시코임을 감안하면 절대 낮은 순위가 아닙니다. 수출 점유율 역시 1.5%, 수입 비중은 2.8%로 양국이 서로에게 유의미한 교역 파트너 중 하나였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2023년 현재 20위권 밖으로 밀려난 건데요. 오직 러시아 입장만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배신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빚은 대한민국이 러시아에 진 게 아니라 러시아가 우리한테 졌습니다. 많은 분이 불곰 사업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군사기술 공유가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불가능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불곰 사업 그리고 러시아의 군사기술 제공은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 1990년 소련과의 수교를 위해 경제협력 차관 30억 달러 제공을 계획했고 이 중 약 15억 달러를 실제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화폐 가치로는 5조 6천억에서 7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덜컥 소련이 망해버리면서 이 빚은 러시아에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이 중 약 5억 달러에 해당하는 극히 일부를 방산물자로 대신 상환한 게 불곰 사업입니다. 대한민국은 빌려준 돈을 현물로 받았을 뿐 러시아에 빚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경제 사정이 나아진 이후에도 차관의 남은 금액을 갚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대한민국이 빌려준 부채를 제대로 갚지 않아 외환 보유고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간접적으로 IMF 사태를 일으켰다고 볼 정도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98년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외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짐 싸들고 탈출을 결정했을 때 러시아를 끝까지 지킨 게 대한민국 기업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무작정 버틴 게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판단 아래 움직인 거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 기업이 러시아의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들보 역할을 톡톡히 해낸 건 분명합니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와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호의에서 비롯된 우리 국민의 정 때문인데요. 그런데 반대로 러시아는 대한민국 최악의 적 북한과 손을 잡았습니다. 하물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도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진출해 있던 대한민국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러시아 보이콧을 외치며 탈러시아 행렬에 동참할 때도 대한민국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현지 생산법인이 1년 이상 가동 중단된 상태에서도 러시아 시장을 떠나지 않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지난 2014년 크림반도 강제합병과 유로마이단 혁명, 돈바스 사태로 이어지는 일련의 우크라이나 침략 준비 과정에서 러시아 시장이 주저앉았을 때도 공장문을 닫거나 대대적인 감원을 진행했던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달리 신뢰를 보여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덕분에 많은 대한민국 기업이 러시아 현지 기업들을 제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돌아온 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핑계로 북한의 군사기술을 넘겨준 러시아였습니다. 당연히 전시 상황에 러시아가 찬물 뜨거운 물 가릴 처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러 관계의 경색 국면이 대한민국의 탓이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인데요. 한편 최근 러시아의 태도도 사뭇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해 엄포를 늘어놓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해당 발언은 새로 부임한 외국 대사들을 대상으로 신임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대한민국만 아니라 영국, 독일 등의 신임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한민국 대사를 콕 집어 존경하는 대사님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대한민국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양국 관계의 양방이 대한민국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총 21개국의 대사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발언은 냉각될 대로 냉각된 최근의 한러 관계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제공하면 한러 관계가 파탄날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고, 북러 간 밀착 행보를 공공연히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변화된 태도는 겉으로 보기엔 마치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 의지를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당장 예전 이 관계를 회복하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이상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막아보려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언하건대 러시아의 이런 행동은 대한민국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에게 겪어온 화전양면 전술입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가 북한의 포탄만 수입한 건 아닌가 본데요. 즉, 평화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 같은 행동은 그저 보여주기 위한 위장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 역시 앞으로는 대한민국과의 관계 회복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는 방산시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의 뒤를 잇는 세계 두 번째 방산 강국으로 꼽혔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 유명한 러시아산 무기의 실체를 확인한 많은 국가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특히 러시아의 주요 무기 판매 시장이었던 동남아, 중동에서마저 수요가 급감하며 공급 시스템 회복이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성능부터 품질, 배송, 가격까지 네 박자가 맞아떨어진 K방산은 러시아 무기의 완벽한 대체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방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방산 세일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양국은 종교적 이념이 강하게 작용하는 중동에서 수니파와 시아파라는 전통적 대결 구도로 나뉘어 무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은 서방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러시아의 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구입하는 무기에는 방러 당시 김정은이 가장 눈독을 들였다는 수호이 35는 물론 미리 18 대형 공격 헬기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미 지난 9월 이란은 러시아산 야코블레프 130Z 훈련기를 도입해 자국 파일럿 양성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란은 중동의 군사강국으로 구분되지만 공군력 면에서는 북한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시오니스트 정권이라 폄훼하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경쟁국인 사우디나 UAE 등마저 공군력에서는 이란에 우세한 상황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서방의 제재로 공군력 강화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산 무기는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 간 무기 거래가 러시아의 일방적인 공급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러시아가 전투기와 헬기, 훈련기 등을 공급하는 대신 이란은 최소 1000대 이상의 샤헤드 136 자폭 드론이나 이란판 스커드 미사일인 파트 110, 최대 사거리 700km의 졸파가르 같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년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전쟁을 끌어올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이처럼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이 러시아를 선택했다면 반대로 중동의 큰 형님이자 순위파를 대표하는 사우디는 대한민국을 선택했습니다. K방사는 그간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동 의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는데요. 2023년은 마침내 그 결실을 맺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지난 11월엔 최초의 국산 헬기 수리온과 소형 무장 헬기 LAH가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고기동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해상 작전용 헬기 도입을 추진하는 UAE를 포함 많은 국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개발사인 카이는 이르면 연말, 늦어도 2024년 초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이집트 가이로에서 개최된 EDX 2023에서는 대한민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중동 진출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통틀어 가장 국방력이 강한 나라로 손꼽히는 이집트는 세계적인 무기 수입국으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중동으로의 방산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시장인데요. 이미 2022년 대한민국과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추가적인 공급 계약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2024년 초 개최될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역시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의 기회의장이 될 전망입니다. 사우디는 지난 5년간 세계 5위의 무기 수입국인데요. 현재 예멘 후티 반군에 대응할 방공 무기가 시급한 상황이라 천공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 체계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산 시장의 큰손인 사우디를 확보하게 되면 K방산은 2022년 한폴 방산 계약 이상의 수주액을 달성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 폴란드가 유럽 진출에 교두보가 된 것처럼 순위파 맹주 사우디 역시 중동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상당합니다. 러시아의 배가 아플 만한데요. 실제로 러시아는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푸틴은 대한민국이 노리고 있는 중동 시장을 탈환하기 위해 UAE와 사우디 순방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동 주요국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림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오펙 회원국인 이들 국가와 에너지, 무역 문제 등을 논의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감소하고 있는 러시아산 무기의 중동 시장 점유율 때문이라는 건데요. 아닌 게 아니라 푸틴의 중동 방문은 201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지간히도 급했던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잠시간의 소강 상태로 접어든 지금 러시아가 재정비에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은 전쟁으로 박살난 러시아의 산업 기반을 재건하고 세계 2위 군사 대국의 입지를 바로잡는 데 최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시장 탈환에 나선 러시아의 행보를 가만히 구경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마저 전쟁에 휩싸인 지금 세계 각국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냉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은 고질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와 넘치는 오일머니로 무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K방산의 전략적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무기의 텃밭이었던 중동 단속에 나섰다면 대한민국 역시 발빠르게 대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1990년대 소련 붕괴 이후 약 30년 만에 도래한 방산 호황기 제철 맞은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대한민국의 중동 시장 장악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